자, 변리사 물리 기본 강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용욱 강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수업은 일단 프린트로 합니다. 이렇게 프린트를 하고요. 프린트는 이렇게 종이로 나눠드리기도 하지만은 이제 옥하방 가시거나 카페 가시면 제가 PDF 파일을 올려놔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프린트보다는 PDF로 하시는 게 편하시다면 다운 받으셔서 그걸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강의 중간에 4월 중순쯤 교재가 책으로 출판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그때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약간 불편하시더라도 프린트로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할 프린트는 자, 변리사 물리 기본 강의 소개 프린트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기본 강의는요, 보통 수업 난이도가 중입니다. 그래서 수업 난이도가 중이라서 자, 물리를 처음 배우는 학생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좀 꼼꼼히 천천히 해서 물리를 처음 배우는 학생도 수강이 가능하고요. 그렇지만은 기본 개념부터 심화 개념까지 이제 변리사 물리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빠지지 않고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쉽게 설명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드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기본 강의 난이도는 중이지만은 기본 개념부터 심화 개념까지 모두 변리사 물리 내용을 빠지지 않고 강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분석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변리사 물리 기출 문제를 이제 분석하고 우리의 목표를 이제 좀 세울 필요가 있는데 그 목표가 뭔가 하면은 기본 강의 목표는 6개에서 8문제를 맞추는 게 목표입니다. 왜냐면 요거는 9개, 10개까지 목표를 잡으면 너무나 자세하게 너무나 난이도 높은 문제까지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점수를 생각을 했을 때는 6개, 8개를 목표로 잡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변리사 물리에서 물리를 6개, 8개 맞추시면은 물리 때문에 변리사 시험에서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6개, 8개가 약간 상위권 점수거든요. 그래서 물리 목표는 가장 효율적인 6개, 8개로 잡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를 살펴보면은 상중하가 있겠죠. 난이도가 상중하. 근데 그때 이제 기출 평균을 내봤습니다. 이제 25년 동안 기출 평균을 내보면은 난이도 상문제가 한 3문제쯤 출제가 되고요. 난이도 하하고 중문제가 한 7문제 정도 출제가 돼서 우리의 목표 점수랑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본 강의를 들으시면서 반드시 시험에서 확실히 풀어야 될 문제는 난이도 하문제하고 난이도 중문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이하게 난이도 상문제는 2문제만 출제가 됐고 난이도 하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25년에. 그리고 이제 난이도 중문제가 조금 출제가 됐는데 올해 시험이 이렇게 난이도 하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된 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변리사 물리를 10년 동안 강의해본 제 판단으로는 내년엔 이렇게 출제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서 5문제가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래도 7문제는 맞출 수 있게 그런 강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제 최대한 목표를 잡아보면은 기본 문제가 8문제, 난이도 하문제 4문제는 무조건 맞출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난이도 중문제도 무조건 맞춰서 한 7개는 확보하셔야 되고 유명한 난이도 상문제가 출제됐을 경우에는 이제 특이하게 푸는 풀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한 문제 정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강의 목표는 8개로 잡았고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자, 우리 기본교재의 기출문제들은 기출문제 5분의 3 정도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푸시면요. 약간 특이한 문제, 난이도가 너무 높은 문제는 따로 뺐고요. 그 다음에 그건 나중에 따로 풀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본 교재에 기출문제 5분의 3을 실어놨으니까 이거를 모두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거 생각하시고 나중에 기출문제를 제가 옥하방에서 나눠드릴 테니까 그것만 따로 좀 풀어보시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업시간 안내는 일단은 26회를 잡았습니다. 수업시간 안내 26회를 잡았는데 25회나 24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넉넉히 잡아놨고요. 대신에 이제 수업을 굉장히 서둘러서 빨리빨리 진행하지 않고 적당한 속도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자, 요 수업 질문 및 참고자료 안내라는 파트가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필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수업 질문. 그래서 왜 필기를 하는가 하면은 페이지 3페이지 물리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질문입니다. 질문. 왜냐하면은 물리가 약간 특이한 과목이라서 사람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논리가 벗어난 결과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런 논리를 본인이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면 오개념이 생겨갖고 물리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 학습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적당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고 제가 답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질문할 수 있는 개인 카톡을 운영하거나 자연과 옥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하시다가 이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옆 사람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저한테 질문하셔도 되고, 그래서 질문은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요 질문을 잘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물리학 및 실험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여기에 문제풀이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이 교재에 있는 모든 문제풀이를 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자세하게 올리고 계속 수정하고 있으니까요. 문제 풀다 모르시는 거 있으면 찾아보시면 굉장한 도움이 될 겁니다. 풀이를 찾아보실 때는 검색어를 이용하시거나 QR코드를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다 모르겠으면 이거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 외에 네이버 카페에는 여러 가지 자료들도 많으니까 요 카페를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나머지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옮기겠습니다. 자, 옥하방에서 질문을 하시거나 자료를 받아가셔야 되는데요. 여기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합격 법학원 홈페이지에 오셔서 커뮤니티 가시면 옥하방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합격의 법학원 여기 커뮤니티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옥하방에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 여기 가셔갖고 이제 각각 필요한 옥하방에 가셔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과학 옥하방하고 그 다음에 법 관련 옥하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학습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기시고요. 이제 7번. 자, 1번 동그라미. 자, 읽어볼게요. 변리사 물리 수업은 변리사 물리 시험을 위하여 최적화된 수업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고등학교 물리 수업이나 대학교 물리 수업과는 다른 설명 방식, 학습 내용, 중요 내용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변리사 물리 수업을 수강하실 때 이 점을 감안하셔 이상한 부분을 강조하거나
물리에서 중요한 부분, 중요한 증명을 생략하더라도 물리 시험을 위한 물리 강의이므로 그냥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기존에 물리를 배웠던 거하고 약간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목적은 물리 공부가 아니라 물리 시험 공부이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하셔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들어가셔갖고 물리 시작하기 파트를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물리하고 본격적으로 관련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가장 기본적인 게 이겁니다. 물리는 기호와 문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호와 문자는 머릿속에 잘 안 남아요. 그리고 공식도 잘 안 외워지니까 그나마 잘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기호가 있을 때 이거의 명칭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나마 명칭을 가지고 기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물리에서 사용되는 문자들이니까 요거를 따로 잘 보관하셔서 스마트폰 같은 데 촬영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문자가 나오면은 찾아서 읽는 법을 확인하시면서 학습을 하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무시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읽는 법을 확인하시면서 학습하시는 게 물리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자, 여기는 중요하니까 제가 페이지 7페이지로 돼 있죠. 자, 물리 학습 방법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물리 학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1번 이해입니다. 이해. 물리도 외울 것이 있지만은 외울 것보다는 이해할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울 거는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생물은 외울 게 많죠. 그 다음에 화학도 외울 게 꽤 많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물리는 외울 게 좀 적은 대신에 그 외운 거를 엄청나게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외운 것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외운 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디다 쓸 것인지. 그래서 물리가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물리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냥 외우고 이해가 안 간 상태로 외우고 그걸 응용하려고 하면 응용이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물리는 암기할 부분도 있지만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물리 학습하실 때는 반드시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습관을 들이시면요. 물리가 양이 적기 때문에 어느새 금방 끝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리를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암기로 해결하시려고 하시면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요. 그 모든 것을 싹 분리하면 한 가지 원리로 이렇게 압축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암기할 게 굉장히 줄어들면서 물리 학습이 굉장히 효율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해가 잘 안 가는 경우가 있으면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 그래서 질문을 하셔서 이해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로는 물리 학습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물리 공부의 목적은 문제풀이입니다. 그래서 물리를 잘하는 방법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풀이. 그래서 물리는 이론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이론은 결국 이해를 하고 나면 그 이해를 한 것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 문제풀이가 가장 중요한 게 물리 학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리 공부를 했다 하면은 어떤 이론이나 이해할 거를 배우신 다음에 무조건 문제를 풀어야지 그 부분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잘 안 풀린다. 그러면은 해결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이해를 좀 더 한다거나 아니면 질문을 한다거나. 그래서 문제 풀이까지 끝내야지 물리의 학습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물리 실력을 높이고 싶다. 그러면은 문제를 잘 푸는 게 물리 실력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풀이 할 때도 모르겠으면 질문.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문제풀이를 좀 잘하고 싶을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 공식 암기입니다. 그래서 공식을 암기하고 있으면 문제가 굉장히 원활하게 풀립니다. 근데 이제 공식이 잘 안 외워지니까 여러분들 기본 강의 수업을 들으시면서 따로 공식 외우는 시간을 좀 가지시고요. 공식을 의외로 열심히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본 강의를 잘 따라오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공식을 열심히 외우면서 물리 학습을 하시는 게 되려 더 효율적이다. 근데 공식조차도 안 외우시면은 물리 학습에서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풀이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일단은 공식을 외우시면서 문제풀이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공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식을 문제풀이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연구하시면서 이렇게 학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질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는 하지만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물리는 이제 머리를 써서 생각을 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문제를 풀면서 실력이 올라가는데 그거조차도 안 하고 질문하면 실력이 올라가는 게 더딜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딱 정해드리면은 어떤 현상을 이해할 때 이해가 안 간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금방 질문하지 마시고 10분에서 15분 정도는 고민하신 다음에 그 과정이 실력이 올라가는 과정이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10분이나 15분 정도 고민 하고 난 다음에 질문하시는 게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고민하는 시간을 안 갖고 바로 질문하면 실력이 별로 잘 안 올라가겠죠. 근데 반대로 이 시간을 넘어가면은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억지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은 억지로 이해하려다 보니까 오개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개념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어떤 문제는 정답을 맞추고 어떤 문제는 오답을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잘못된 오개념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해하고 문제 푸는데 적당한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잡으시고 이거 이상 투자하시면 오개념이 억지로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효율적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학습 방법을 이렇게 잡으시고 첫째, 물리는 이해 과목이다. 한 번 이해한 거 가지고 여러 곳에 사용되는 게 물리의 특색이에요. 그거 생각하시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리 실력은 무조건 문제를 많이 풀면 실력이 올라갑니다. 문제를 원활히 풀면 그게 공부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요. 문제를 풀 때 항상 사용하는 것이 공식이니까 공식 외우는 시간을 따로 좀 가지셔야 됩니다. 5분에서 10분? 그러니까 공부하기 전에 5분에서 10분. 저번 시간 공부한 거 5분에서 10분 정도 공식을 외우시고 문제를 풀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항상 생각하시기를 수학 공부하듯이 여러분들 수능 공부하듯이 풀릴 때까지 고민하고 시간을 쓰시면 실력은 올라갈지 모르지만은 변리사 과목이 공부할 게 굉장히 많죠.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만 딱 고민하시고 적고 질문 아니면 풀이 찾아보기 이렇게 학습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쪽 파트가 정말 중요한 파트라서 조금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웬일인지 물리가 나한테 잘 맞아. 그러면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물리는 재능을 좀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본인이 좀 난 물리랑 적성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은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성적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물리가 좀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요거를 지켜서 학습하면은 학습 효율이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이걸 명심하시고요. 물리 학습 방법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필수 암기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필수 암기 사항은 뭔가 하면요. 물리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냥 구구단 같은 겁니다. 구구단. 그래서 구구단 잘 알아야지 우리가 문제를 원활히 풀 수 있듯이 여기 구구단 같은 걸 좀 넣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10페이지로 표시되어 있는데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밑줄 뭐 이따 밑줄 그시는가 하면은 직각삼각형 밑줄. 근데 그냥 삼각형이 아니라 직각삼각형이죠.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의 기본은 이거죠.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죠. 그래서 A 제곱은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을 피타고라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요 원리에 의해서 물리에서 자주 사용되는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수 암기고요. 이거는 이제 피타고라스로 증명할 수 있지만은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기로 하고, 보시면은 여기가 30도일 때 2대 1대 루트 3 삼각형입니다. 2대 1대 루트 3. 빗면이 2, 여기에 1, 아래쪽이 루트 3.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계속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외우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직각삼각형은 얘를 이렇게 세우면 여기가 60도니까 세우면 요게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삼각형입니다. 근데 60도일 때도 제일 짧은 곳이 1이죠. 1대 2대 루트 3. 이것도 외워놓고 계셔야 되고요. 제일 짧은 쪽이 1, 빗변이 제일 긴 게 2, 그 다음에 밑변이 루트 3, 여기 밑변 루트 3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여기로 오셔서 45도 삼각형 1대 1대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피타고라스 사용하면 이게 제곱은 2니까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하면은 2가 돼서 루트 2대 1대 1. 이것도 많이 사용하니까 외워놓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삼각형이 이겁니다. 기출문제가 되게 많아요. 이게 각도는 모르는데 3대 4대 5 삼각형입니다. 3대 4대 5.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얘가 25죠. 그리고 얘가 9고 얘가 16이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25가 나와서 3대 4대 5 삼각형 암기. 그리고 계속 헷갈려 하시는데 이 각도는 굉장히 복잡한 각도입니다. 그래서 각도는 그냥 세타로 놓는 게 좋아요. 각도는 모른다. 세타. 그리고 3대 4대 5 직사삼각형이 많이 사용된다. 이거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얘랑 똑같은 삼각형이 이거겠죠. 이렇게 놓고 6대 8대 10. 그래서 얘도 기출문제가 있고 얘도 기출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굳이 유도하시느라고 시간을 쓰시지 마시고 외우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있으니까 별표. 이렇게 6대 8대 10 삼각형을 하시고 여기 세타는 모르는 세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요. 삼각비는 다 아실 테니까 스킵하고, 그 다음에 특수 각일대 삼각비가 있는데 이게 참 그런 것이 우리가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라고 하는 걸 모르시는 분 없고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알죠. 그래서 이건 많이 사용되는 거니까 당연히 알고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되고 당연히 알아야 되고 코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 뭐 이거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놀랍게도 기출문제에서 탄젠트 30도하고 탄젠트 60도를 헷갈려서 난이도 하 문제를 틀리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탄젠트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탄젠트를 확실하게 기억하는 방법은 뭐 이거겠죠. 30도일 때 2대 1대 루트 3이니까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이죠. 루트 3분의 1. 그래서 몇 년 전에
탄젠트 30도를 탄젠트 60도로 헷갈려서 루트 3이라고 그래서 틀리신 분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탄젠트 구하실 때는 그림을 그려서 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거 실수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올해 기출문제 풀이에서 1번하고 2번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 탄젠트 세타겠죠. 요걸 써서 올해 기출문제를 풀었으니까 요거 시험에 잘 나오는 공식인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사인 2세타는 워낙 유명한 공식이니까 요것도 외워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광학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사인 세타는 코사인 90도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세타는 사인 90도 마이너스 세타를 광학에서 제일 많이 쓰니까 요거를 확실히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물리 문제를 많이 안 접해 보신 분들은 요거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요거를 외워 두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를 외우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요. 이제 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원 둘레는 2파이 r, 원의 면적은 파이 r 제곱인데, 이제 요게 문제입니다. 가끔씩 이걸 모르시더라고요. 9의 표면적. 9예요, 9. 표면적은 4파이 r 제곱.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3승. 요거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전자기학 할 때 정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거 물리에서는 9를 많이 사용하니까 요거를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길이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사소한 것들이 난이도 하 문제를 풀 때 남들은 다 맞히는데 나만 못 맞히게 되면 난리가 나는 거죠. 남들이 틀릴 때 나도 틀리면은 이제 그거는 영향이 좀 적죠. 근데 이런 사소한 것들을 몰라서 정말 쉬운 문제를 틀리면 너무 억울하니까 이제 의외로 꼼꼼하게 학습해 놓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길이 단위는요, 시험에 가끔씩 정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기준이 이겁니다. 기준은 10의 3승,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이제 기준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걸로 가지고 기준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은 당연히 1m겠죠. 여기가 기준이죠. 여기서부터 줄어들면서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만약에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는 뭐라고 부른가 하면은 1밀리미터라고 부르죠. 그래서 밀리. 요거는 밀리미터를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얘나 다 똑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요 표현 방법을 알아놓으시면 되겠죠. 1밀리미터가 이거랑 같다.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는 1 마이크로미터라고 부릅니다. 1 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 그래서 기출문제의 답은 이걸로 나와 있는데 질문은 이걸로 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바꿔주는 과정에서 풀이를 해야 되는데 모르면 못 풀겠죠. 그래서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 전자기학에서 자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현대물리에서는 나노미터를 진짜 많이 사용하는데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는 1 나노미터이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얘는 기출문제가 3번이나 나왔습니다. 3번. 이렇게 출제됐어요. 그리고 답은 이렇게 바꿔서 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별표 1 나노미터라고 읽고 10의 마이너스 9승이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작년 기출문제에서 질문은 메가로 했는데 답은 10의 6승을 사용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1km는 1000m니까
10의 3승 미터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1메가미터는 10의 6승 미터이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1기가미터는 10의 9승 미터이다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를 연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시험장 가서 당황하지 않으시려면 요 사소한 것을 반드시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연습해 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기본 강의 교재 전체 문제 분석을 해놨는데 제가 기본 강의에는 문제를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문제 전체를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거 한번 보시고요. 학습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약간 무성의하게 그냥 대충대충 설명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거 본격적으로 물리 학습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소하지만 필수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물리 수업은 좀 더 꼼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물리를 잘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이해 과목이라는 걸 정확히 기억하시고요. 이해하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문제를 많이 풀면은 실력이 많이 올라가는데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뭔가 도구가 필요한데 그 도구는 바로 공식입니다. 공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많이 풀고 이해를 하면서 하시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성적이 쫙 올라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물리는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첫날이니까 물리 공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말 나온 김에 얘기를 하면 그겁니다. 이제 물리 공부를 하실 때는 항상 헬스장 운동을 생각하세요. 자, 내가 가서 처음에 이제 작은 무게부터 들 수가 있겠죠. 난이도 상 무게는 못 들어요. 왜냐면 근육이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근데 헬스장 가서 제일 먼저 할 것은 일단은 계속 운동하는 거죠. 무게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이제 운동을 하는 거죠. 근데 효율적으로 운동하려면은 자세를 배우시는 거예요. 자세.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부르든지 아니면은 이제 우리 선생님을 모셔갖고 이 자세 좀 봐주세요. 자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자세를 정확히 배우면 실력이 금방금방 늘어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자세를 배우는 과정이 이해 과정이다. 이해를 제대로 안 해도 문제를 많이 풀면 실력은 올라가지만은 오개념이 생길 수도 있고 잘못된 자세니까. 그리고 조금씩밖에 안 늘어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해를 정확히 하고 문제를 많이 풀면 우리가 실력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해, 문제풀이. 이게 물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그러시면은 본격적으로 물리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리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이쪽 구석에다 쓰시면 되는데, 일단은, 우리 전체적인 뿌리를 세우죠, 뼈대를. 그래서 제일 먼저 물리는 역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체역학이라는 게 있고요. 얘를 여기다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보통 떨어뜨려 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역학, 유체역학. 그 다음에 열역학. 하면요, 정확하게 5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5문제. 변리사는 여기서 5문제가 출제가 돼서 보통 3, 1, 1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파동학, 광학이 있는데 요거 배우시고, 그 다음에 전자기학, 마지막으로 현대물리학.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현대물리학은 2문제 정도, 거의 매년 2문제씩 출제가 됐고요. 3문제 출제된 경우도 있는데 무조건 2문제 이상 출제가 됩니다. 현대물리학이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특허는 현대물리학 쪽에서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현대물리학을
확실히 이해하셔야지 여러 가지 현대에서 사용하는 물리적 원리를 이해할 수가 있어서 출제가 많이 되는 편이고요. 난이도 하루, 굉장히 쉽게. 그 다음에 파동학 광학에서 한 문제, 나머지는 전자기억에서 두 문제인데 얘네가 3에서 2로 가거나 2에서 3으로 가거나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보통 역학이 3인 경우가 더 많으니까 이렇게 돼서 요게 물리 전체 진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진도가 긴 게 어느 파트인가 하면은 역학이 가장 진도가 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진도가 긴 게 전자기학이고요. 진도가 길어서 오랫동안 배우니까 여기서 이제 물리가 굉장히 힘들다고 느끼시는데 나머지 파트는 굉장히 진도가 짧고 순식간에 지나가고 난이도도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진도가 길고 어려운 파트만 지나가면은 한 문제, 두 문제에서 물리의 반을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리를 다 배우시고요. 나중에 복습하실 때 이 쉬운 파트 먼저 하는 것도 한 가지 팁입니다. 그러면 5문제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이제 공연이 어려운 부분 열심히 하지 마시고 일단 쉬운 거 먼저 확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가 다른 과목보다 유리한 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확연하게 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것만 맞춰도 반타작은 할 수 있는 과목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학습하실 때 너무 힘들면 이걸 생각하세요. 여기 가면 쉬워진다. 여기 가면 쉬워진다. 정말 쉽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6분야에서 우리 첫 번째 역학을 이제 역학은 프린트가 6개로 구성되어 있어서 6분의 1 이렇게 돼 있죠. 6분의 1. 자, 첫 번째 프린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넘기셔서 이제 페이지 2페이지에 등속운동, 등가속도 운동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역학의 기초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프린트에 빈칸이 많으니까 여기 정도에 필기하시면 돼요. 자, 해볼까요? 자, 역학은 뭘 배우는가 하면요. 역학에서 기본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 현상. 그게 뭔가 하면은 이제 물리는 현상을 분석하는 과목이니까 기본 현상을 분석하는 방법을 계속 배우시는 거예요. 그 기본 현상이 이겁니다. 어떤 물체가 여기 있는데 그러면 X1에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위치라고 부릅니다. 얘가 이렇게 가서 여기 도착했다. 그러면 X2라고 부르고요. 얘를 위치 두 번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물리적 기호로 바꿔준다면요. 위치가 바뀐 게 있죠? 물리는 위치 바뀐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거를 변한 위치는 변이라고 불러주면 되겠죠. 변이를 얘기합니다. 변이는 X를 써서 델타 X로 표시하면은 X가 바뀌었다. 이렇게 표시하거나 아니면은 S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두 글자보다는 하나가 편하니까. 그래서 변이는 S. 그래서 물리는 이 현상을 분석할 때 일단은 변이를 물어봐요. 변이는 얼마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물리예요. 그래서 변이를 물어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위치가 바뀌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속도입니다. 여기서 여기로 갔다가 여기서 여기로 간다. 그래서 반드시 속도가 있어야지만 움직이겠죠. 두 번째는 물리는 속도를 물어봅니다. 속도는 V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물리는 속도를 질문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속도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죠? 속도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버스가 정지했다가 속도가 조금 생겼다가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속도가 바뀔 수가 있죠. 그거를 가속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자로 더한다는 뜻이죠. 속도가 더해진다. 그래서 가속도,
A라고 쓰고요. 감속도 이런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속도를 쓰고요. 속도가 만약에 줄을 수도 있죠. 정지하려면 속도가 줄어야 되니까. 속도가 줄을 때는 마이너스 가속도라고 표현하고, 속도가 늘어날 때는 플러스 가속도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요. 역학이 뭐지? 역학은 변이 속도, 가속도를 구하는 과정이 역학입니다. 현상을 분석해서 우리가 역학 문제가 딱 나왔다 그러면 보시면 이제 문제를 보시면 신기할 텐데 계속 똑같은 걸 물어봐요. 변이, 속도, 가속도 이걸 계속 물어보고 역학 끝날 때까지 이거 구하는 걸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역학이다. 그리고 이 현상이 기본 현상이다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빨간색은 암기하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인 걸 했으니까 제일 먼저 할 작업이 이거겠죠? 첫 번째, 이 그림에서 이동거리하고 변이를 구하는 방법을 배워보자. 이렇게. 자, 그러면 해봅시다. 이 그림에서. 자, 제일 먼저 어떤 물체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갔대요. 근데 5m 간 거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왔대요. 근데 3m 갔다고 표시되어 있죠. 그러면 이동거리는 얼마지? 이동거리는 5m 갔다가 3m 갔으니까 8m이다. 이게 이동거리죠. 당연하죠. 그 다음에 물리에서 변한 위치. 변이는 얼마지? 그러면 변이는 위치가 변한 거기 때문에 처음에 여기 있다가 요 위치에 있다가 중간 과정은 무시하고 나중에 요 위치에 있죠. 그렇죠? 변한 위치는 처음부터 나중까지 직선거리가 변한 위치예요. 그래서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변이는 어떻게 되지?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직선거리를 변이라고 한다. 이걸로 문제 많이 푸니까 변이 구하는 방법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직선거리가 변이이다. 그래서 변이를 이제 구하면 되는데 여기가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림에 직각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러면 직각삼각형 공식을 알죠. 3대 4대 5 직각삼각형. 그래서 여기는 4m가 변이이다. 이렇게 해서 변이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이 구하는 방법은 이게 1번. 두 번째로는 역학은 이제 속도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는 속도. 속도는 이렇습니다. 속도는 이제 정의가 시간당 변이. 그래서 이동거리는 잘 안 써요. 그래서 수능은 이동거리를 가끔씩 출제하는데 물리는 99% 출제가 안 됩니다. 이동거리는 거의 안 물어보고요. 변이를 무조건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동거리 문제가 나오면 그냥 틀려요. 그냥 누구나 다 공평하게 틀릴 겁니다. 이동거리는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변이를 보셔서 속도는 변이 나누기 시간을 속도라고 해서 시간당 변이를 속도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으니까 이걸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 기본 공식이고요. 이룰 때는 변이 나누기 시간 하셔도 되고 시간당 변이를 속도라고 한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기호로 외우시는 게 편리하니까 V는 S 나누기 T라고 기호로 바꿔서 이제 변이 나누기 시간을 속도라고 한다. 이렇게 기본 정의를 외워주시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간당 변이를 속도라고 한다. 그래서 요거 변이인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변이 구하는 방법은 시작에서 도착점까지 직선거리를 변이라고 한다. 요거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다음 물리 공식은 얘를 바꿔서 S는 VT도 많이 사용하니까 요것만 외우지 마시고
얘도 같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S 나누기 S는 VT. 이것도 같이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의미적으로 시간당 변이를 속도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도 되지만은 비례, 반비례로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속도는 시간이 고정돼 있을 때, 예를 들어서 1초 동안, 2초 동안 고정돼 있을 때 변이가 크면 클수록 속도가 크다. 그래서 속도는 변이에 비례한다. 해서 비례를 사용해서 만든 식이고요. 그 다음에 속도는 S 나누기 T에서 같은 거리로 가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렸으면 속도가 작은 것이다. 그래서 반비례는 보통 식의 아래쪽에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식을 계속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공식을 바라봤을 때 의미적으로 S 나누기 T가 속도이다. 이렇게 의미적으로 바라봐도 되고요. 또는 비례, 반비례로 이렇게 공식을 바라보는 연습도 하셔야 되니까 이것도 암기 하셔서 이제 우리 어떤 물리 공식은 비례, 반비례로 구성되어 있다. 요거를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속도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가속도를 보시면 되겠죠. 가속도. 가속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가속도는 뭐지? 가속도는 속도가 변하는 걸 가속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속도가 바뀌는 걸 가속도라고 정의를 내렸죠. 그래서 일단은 문제 풀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가속도가 뭐지? 그러면 속도가 바뀌는 것. 이거를 가속도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 의미를 계속 사용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속도가 바뀌었네? 빨간색은 암기. 속도가 바뀌었네? 그러면 가속도가 있는 것이고 가속도가 있는 문제다 그러면 속도가 바뀐 것이다. 이렇게 하셔서 이거를 무조건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또는 연습을 통해서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러면 가속도의 공식을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듭니다. 비례 반비례를 이용해서 속도가 많이 바뀌면 가속도가 큰 거죠.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속도가 바뀌는 시간이 길다. 그러면 가속도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를 타고 엑셀을 밟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속도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속도가 바뀐다고 하면 가속도가 작은 거죠. 그래서 시간은 반비례에 들어가요. 반비례. 근데 내가 자동차를 타고 엑셀을 밟았는데 시간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속도가 많이 바뀐다. 그러면 가속도가 큰 거죠. 그래서 시간이 가속도에서는 반비례 위치이다. 이거 생각해 주시고 속도가 많이 바뀌면 가속도가 큰 건 당연한 것이겠죠. 이렇게 해서 비례 반비례로 만든 식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해를 하셨으면 암기. 가속도는 속도 변화에는 당연히 비례하고 시간에는 반비례하는 게 맞구나. 이렇게 해서 시간당 속도 변화를 가속도라고 한다.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 공식 자체를 비례 반비례로 외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항상 물리에서는 이 공식도 많이 쓰지만은 속도 변화는 AT도 많이 쓰니까 넘겨주면 되겠죠. 이것도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속도 변화는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제로를 붙여서 처음 속도. 그래서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가 속도 변화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도 연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쪽 파트는 쉽죠. 그리고 물리 배우실 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좀 소홀히 하기 쉬운데 계속 사용하는 거니까 확실하게 공식을 외우시고 이걸로 이제 물리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풀어볼까요? 자, 물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상을 분석하고 그 현상을 이론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현상을 분석하고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지 되니까 현상을 분석하고 이론이나 공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원활히 안 풀리면 질문 아니면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확인. 요거 과정을 거쳐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번 문제부터 이제 꼼꼼히 풀어볼까요? 자, 해볼게요. 처음에는 이제 난이도 하 문제를 좀 풀 겁니다. 나중에 난이도 중상 문제도 풀 거예요. 난이도 하 문제부터 해봅시다. 자,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그림과 같이 어떤 물체가 원점에서 출발하여 A까지 오는데 2초 걸렸다. 2초 동그라미. 2초 걸렸다. 2초. 그 다음에 1번 물체의 이동거리와 변이는 각각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 그림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m 갔다가 이제 5차 무시 3m 왔죠? 이동거리는 얼마지? 그러면 이동거리는 당연히 8m가 되겠죠. 그렇죠? 5m 가서 3m 왔으니까 당연히 이동거리는 8m죠. 근데 뭘 연습하는가 하면은 변이 얼마입니까? 시작점과 도착점을 직선으로 그은 것을 변이라고 하고, 변이는 여기가 5m고 3m니까 2m가 되죠. 그래서 시작점과 도착점의 직선거리, 이게 변이. 그래서 변이는 얼마지? 변이는 2m. 그래서 변이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속도를 물어봤죠. 그러면은 물리 문제 처음 배우실 때는 겸손하게 공식을 씁니다. 그래서 속도는 S 나누기 T이다. 이렇게 해서 공식을 쓰면서 공식 연습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잊지 말으셔야 될 것이 이게 변이죠. 그래서 속도는 변이는 2m, 시간은 2초. 그래서 1m per sec이다. 그래서 여기가 변이는 미터니까 미터. 그다음에 초는 세컨드, 세크니까 초는 시간 초. 그래서 2초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이제 답에만 적으시면 되고요. 단위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적는 거를 한번 해보시고요.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좀 더 잘 적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연습용을 한번 적으세요. 변이는 미터, 시간은 세크. 이렇게 해서 한번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2번은 스킵. 3번을 풀겠습니다. 2번은 카페에 가면 풀이가 있어요. 그걸 보시면 되고요. 자, 3번 문제를 풉시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대요. 그리고 반지름이 10m죠? 그럼 이동거리를 먼저 구하면 이게 이동거리죠. 그래서 이동거리를 이렇게 놓고 옆에다가 이동거리는 파이 r이죠. 반원이니까 파이 r이고 반지름이 10m니까 파이 10m.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동거리를 다 구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변이. 변이는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직선거리.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직선거리는 여기가 반지름 10m니까 10, 10이면 20m가 변이죠.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직선거리 변이. 변이는 20m가 변이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속도는 S 나누기 T. 공식 한번 적어주시고 속도는 S는 변이 20, 시간은 2초, 10m per sec를 속도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봤고요. 그냥 가볍게 속도 공식 한번 연습해 본다.
변이 한번 연습해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러면 변이 속도 연습했으니까 가속도도 한번 연습해 보죠. 그래서 2번. 그림과 같이 직선상에서 2초 동안 2에서 5로 이제 속도가 바뀌었다. 그러면 속도가 바뀌었다의 밑줄. 속도가 바뀌었다의 밑줄 그시고 속도가 바뀌었으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가속도가 있는 거죠. 이게 떠올리셔야 돼. 이게 연습이 필요한 거죠. 속도가 바뀌었으면 가속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속도에다가 밑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속도가 바뀌었으니까 가속도가 있는 것이다. 가속도에다 밑줄. 이제 그림을 분석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속도가 얼마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속도가 2에서 5로 바뀌었으니까 바뀐 속도는 3m/s만큼 바뀐 거죠. 2에서 5로 갔으니까 속도가 3만큼 바뀐 거죠. 그러면 가속도가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가속도는 속도 변화 나누기 시간이다. 해서 그냥 단순하게 공식 연습 문제라서 난이도가 한 겁니다. 이거를 틀리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2초 동안 걸렸대요. 그러면은 속도 변화는 3이고 속도 변화는 3이니까 가속도는 속도 변화 3 놓고 그다음에 2초 걸렸다. 그러면 1.5 m/s 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단위 한번 적어주시고 단위는 당장 안 해오셔도 돼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되겠습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요. 심지어 안 적어도 되고요. 그냥 한번 적는 거를 추천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속도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놀랍게도 물리 역학의 기초를 배우셨어요. 역학 기초가 뭐죠? 변이, 속도, 가속도를 구해보는 것. 근데 이 세 가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 t입니다. 시간 t. 시간 t를 중간에 집어넣어서 변이, 속도, 가속도를 분석해 보는 것. 이게 이제 역학의 기본 요소니까 이걸 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특이하게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걸 배우시는데 시험 문제는 등가속도 운동에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시간 지났으니까 15분 쉬고 이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